안녕하세요. 오늘 재난관리와 소방의 역할 과목을 담당하게 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 소방서 선임소방검열관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급변하는 지구촌의 기후변화와 도시와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의 재난은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규모가 크며 그 피해 또한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재난 대응의 핵심은 소방의 역량과 역할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는 국가별로, 작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정치적 상황, 지리적 여건, 도시 인프라, 안전 관련 법률, 그리고 소방관들의 인력, 예산, 장비, 또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과 교육 정도는 재난관리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의 도중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장소에서 화재나 화재 경보가 발생하게 되면 가까운 비상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건물을 대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물별로 지정된 대피 장소가 있다면 그쪽에서 인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의를 들으시는 도중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19로 혹은 각 나라별로 지정된 긴급 신고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재난관리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의 정의와 그동안 지구촌에서 발생되었던 각종 재난 사고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 재난관리 과정에서 소방의 역할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난 대응의 핵심을 담당하는 소방은 어떤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설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재난관리 체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난관리와 소방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소방조직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대한민국은 전쟁을 치르고 불과 60년도 되지 않아서 2009년도에 전 세계의 선진국들만 가입한다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에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선진국의 자격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고도의 압축 성장을 통해서 지구촌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유엔에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했던 분담금의 규모는 총 2,26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K방역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 또 K-팝을 대변하는 BTS, 영화, 스포츠 등에서도 한류의 열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방의 국제적인 역할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119 국제구조대는 2011년과 2016년 유엔으로부터 헤비 등급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헤비 등급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나라 구조대의 기술, 장비, 인력의 수준이 최상위라는 것을 의미하고 대한민국의 구조대가 전 세계 재난 현장에 배치가 되었을 때에는 현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 저개발 국가에 소방의 기술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이나 주한미군 등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견고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압축 성장이라는 화려한 이면에는 그 과정으로 가는 여러 가지 그늘과 부작용도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가 되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발전만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한없이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국가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결과만을 중시하게 여기고 기본과 원칙이 타협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편 세대 간의 안전 불감증이 전파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재난의 원인과 문제점들은 각각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단 지나친 이윤 추구가 있을 수 있겠고, 각종 비리, 또 위험의 외주화, 또 매뉴얼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은 매뉴얼, 그리고 여러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로지 정치와 경제 논리만을 강조하면서 보상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안전 문화에 있어서는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전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안전문화 미정착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재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비연속성이나 비전문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재난을 통해서 목도한 바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재난의 원인과 문제점은 소방이 어떤 미래 비전을 설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재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점들을 현장에서 고치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또다시 잃게 되는 아픈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화전 옆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행위는 소방관들을 대단히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소방 서비스의 오남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서 우는 새를 쫓아달라고 119로 신고를 한다거나 부부싸움을 한 후에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소방관을 요청하는 것, 또 구급차는 원래 공짜가 아니냐면서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요청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소방서를 새로 짓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방서가 들어서게 되면 일단 너무 시끄럽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 지역에서는 소방서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 서비스는 공공재입니다. 반드시 필요할 때만 요청이 되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상황에서 소방관을 요청하게 되면 재난 대응의 핵심 축인 소방대원들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재난 대응의 핵심인 소방의 역량과 역할이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방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소방 서비스에 대한 오남용과 같은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좌측 중간쯤 보시면 빨간 네모 칸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소방의 역할과 위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난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요청이 필요할 때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때 소방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 위치해서 현장에서의 대응 그리고 복구라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기타 재난에서는 시와 도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립되게 되고 이때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본부장을 맡게 되며 소방은 시와 도 산하의 긴급구조통제단에 배치가 돼서 대응과 복구 업무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육상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방은 어떤 모습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5년 내무부 소방국을 기점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소방국 그리고 2004년 소방방재청이라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월호 참사를 거쳐서 대한민국 소방은 해경과 함께 국민안전처로 그 소속을 옮기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에 있어서 신속한 재난을 그리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되었습니다. 2017년에 이르러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많은 소방관들이 염원하던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소방청이 출범되게 되고 드디어 육상재난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대한민국 소방은 거듭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신고 전화번호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에는 소방이 담당하고 있는 119로, 범죄 신고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112로, 그리고 비긴급 상황에서는 110으로 전화를 해서 불편한 상황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신고는 간편하게 그리고 출동은 더 신속하게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난관리와 소방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는 미국의 미 연방 재난안전관리청인 FEMA의 정의와도 유사합니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눌 수 있고 대표적인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지진 등이 있고 대표적인 사회재난으로는 교통사고, 화재, 테러, 유해화학물질 누출, 전염병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재난 환경과 그 재난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재난관리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현상으로 인해서 대규모 자연재난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 세계화로 인해서 급속하게 사회 환경이 변화가 됐고 테러라든지 항공기 추락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재난 시스템은 상당 부분 개선되고 발전되었지만 재난 관련 법률이 워낙 다원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일부 비판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재난을 대응하는 초기 과정에서 혼선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편 재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공무원 조직의 특성인 순환보직에 의해서 일부 타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 대응에 있어서 또 재난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또 현장 대응 조직인 소방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또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발생했던 몇 가지 지구촌 재난 사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지난해 호주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산불 사태입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1000만 헥타르가 넘는 대지가 불에 탔고 수억 마리에 이르는 동물들이 죽었거나 혹은 서식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산불 사태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기후변화의 그 원인이 있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작년에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 시내 항구에서 있었던 대규모 폭발 사고입니다. 이 폭발 사고는 2015년 발생했던 중국의 텐진항의 폭발 사고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의 숫자는 200명이 넘고 부상자의 숫자는 6,000명이 훨씬 넘으며 실종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사망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폭발 사고의 원인은 질산 암모늄 화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항공기 사고도 큰 문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고는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항공기 사고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비행기 동체가 벼락에 맞았다라는 현지 발표가 있었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78명의 승객 중에서 41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지진입니다. 올해 발생을 했고 규모 7.3의 강진으로 인해서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인근에 있는 원전에서 일부 처리수가 흘러넘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다고 도쿄전력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2019년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재난 사고의 탑3를 교통사고, 화재, 등산으로 지목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는 총 22만 9,600건, 화재는 4만여 건, 그리고 등산은 약 5,300여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회재난은 기본적으로 소방의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19로 신고가 접수되며 119로 신고가 접수된 다음부터는 소방대원들의 대응 그리고 어느 정도 사건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복구 작업에 힘쓰게 됩니다. 자연재난 사고 피해액을 보면 탑3는 태풍, 호우, 대설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2,128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그렇게 큰 규모의 국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2 혹은 제3의 재난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도로가 마비된다든지 또는 사람이 실종되는 것과 같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 단계에 있어서 소방의 역할은 과연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난 관리에는 4가지 사이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바로 대비, 대응, 복구, 경감입니다. 대비 단계에서의 소방의 역할은 시민과 소방대원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서 협업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방화 순찰 등을 통해서 위험한 곳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대응 단계에서는
소방에서 세워놓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명을 구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재산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우선순위 이전에는 소방대원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에 따라서 현장을 지휘하고 대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복구 단계에서는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하게 되고 또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해서 함께 그 복구하는 작업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이때 효율적인 복구 작업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국가의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방과 또 민간의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감 단계에서는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아예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혹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시설 점검 등을 통해서 노후된 건축물의 구조를 보강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소방 차원에서 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분야의 예산이 필요한지 장기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주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난 단계별로 소방의 역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방의 역할은 단순히 현장에서의 대응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비에서부터 경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방의 역할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재난으로부터 우뚝 선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미 연방 재난관리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9년도에 재난으로부터 준비된 국가라는 모토를 주창하면서 FEMA가 설립되게 됩니다. 이 FEMA에는 재난과 관련된 기관들이 통합되어 있으며 2003년도 국토안보부로 그 소속을 옮기게 됩니다. 현재 11,000여 명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돈으로 약 30조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10개의 지역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에 대응하는 핵심 매뉴얼이 3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국가재난 대응체계, 그리고 국가재난 대비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FEMA는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민관 협동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일단 미 연방재난관리청이 중심이 되고 28개의 연방정부 기구가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10개의 지역사무소, 그리고 주정부 재난관리청, 또 적십자 등과 같은 민간 구호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민과 관이 협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인 현장 지휘는 재난의 성패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현장 지휘 시스템은 1970년대 캘리포니아 산불 화재의 실패의 교훈의 결과입니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 산불 화재에는 너무 많은 인력과 장비가 모이게 돼서 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재난 대응에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 화재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산림청, 군, 그리고 소방의 현장 지휘소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 바람에 재난 대응하는 초기 과정에서의 일부 혼선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재난 대응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미국형 현장 지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고 또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나라에게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상황이 아닌 저개발 국가에서는 미국형 현장 지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일부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미국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는
소방 조직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소방의 미래 비전과 그리고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소방의 관점에서 진행된 수요조사가 필수입니다. 미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소방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5번째 소방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 수요조사에서는 소방관 인력의 적정성, 그리고 소방관의 직업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암이나 백혈병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각 소방서별 대응 방안, 또 소방관들에게는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등을 조사를 해서 소방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 수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방 정책의 연속성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다양한 전문가들을 요청해서 도대체 미국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예방대책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연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약 1년 정도가 돼서 1973년도에 불타는 미국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14년이 지나서 불타는 미국 개정판이 나오고 2002년도에는 위기의 미국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1973년도에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현재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소방청에 해당하는 미 연방 소방국은 현재 배포되는 여러 자료, 보고서에도 1973년도의 자료를 언급함으로써 재난에 대응하는 그 정책이 일관되게 연속성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지적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방은 행정조직이 아닙니다. 결국 소방조직의 존재감은 현장 전문성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미국에서는 각 직무별로 필요한 자격을 사전에 취득을 한 후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기도 합니다. 미국 소방관들의 자격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면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소방관들은 해당되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을 먼저 취득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업무 또는 현장 활동을 통해서 그 직무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많은 소방관들이 준비된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좀 발전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소방청이 만들어지고 또 2020년에 소방관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가 단위의 소방력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강원도 산불이나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소방의 역할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라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고, 또 대한민국 소방은 내년에 더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서 소방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 대응의 핵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도 중요합니다. 소방서든 현장 활동이든 소방대원들의 보건과 안전 그리고 복지가 최우선이 되는 정책들이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을 가리켜서 국가가 국민에게 내미는 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는 아마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소방관이고, 또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재난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소방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년이면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7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소방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 기준들을
다양한 재난의 상황에 맞게끔 업데이트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이 그 역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소방은 성실, 또 명예, 또 자부심, 안전, 사랑이나 존경과 같은 그 가치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재난은 많은 사람들이 종종 전쟁터에 비유하고 합니다. 따라서 소방관 한 사람 한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가 국가라는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져야 하고 현장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전문가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재난 관리에 있어서 소방은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재난 관리와 소방의 역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